당신의 현재와 미래 자산을 위한 데일리 경제 인사이트 데일리 랩업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일리 랩업의 박정호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읽고 열어갈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은주 아나운서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아유, 잘 보냈습니다. 다만 또 주말에도 또 이란과 이스라엘 이슈가 또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마음은 편치 못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국장에서 또 엄청난 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하루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투자 시장에서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시총 1위 자리를 드디어 내주고 SK 하이닉스가 1위가 됐대요.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이지 않을까 싶은데 무려 25년 7개월 만에 시가총액 1위의 자리에 SK 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원히 왕좌를 지켜낼지 또 다른 변수가 생겨날지는 지켜봐야겠죠. 사실 우리 이은주 아나운서님은 나이가 아직 어리시니까 모르시겠지만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말썽 많았던 회사였던 거 아세요? 왜요? 한때 주가가 제 기억으로 몇백 원 수준? 사셨어요? 사실 그때 제가 SK 하이닉스 인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역시 스케일이 그때 남다르시네요. 제가 왜 그거 생각을 못했을까요? 하여튼 대단합니다. 오늘 무려 주가가 290만 원, 거의 장중에 300만 원 돌파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290만 원 초반대 장 마무리가 됐고 옆집에서는 이렇게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시가총액 1위의 자리가 바뀌는 등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슬퍼할 건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거 또 모르시죠? 모르죠. 역시나. 이거는 조금 오래된 노래인데 역시나 이걸 모르시네요. 네. 어쨌든 영원한 건 절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다라는 기억을 해봤을 때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임을 믿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슈들 파악을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매일 밤 꼭 함께 할 뉴스와 데이터 여러분들 잊지 말고 저녁 11시 저희 업비트 데일리 랩업 챙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22일 월요일 데일리 랩업 챕터 1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네,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까지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오늘 함께 지켜볼 5개 키워드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의 기업 연금 기금에서 디지털 자산 1% 편입 추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약 1,200개 정도의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라고 하는데 규모로 놓고 봤을 때는 1.3억 달러 정도를 운용한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1%를 디지털 자산 쪽으로 편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시장의 긍정적인 수급 이슈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위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의 가상자산법을 포함시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샌드박스를 통해서 미래 금융 대비를 강화할 예정으로 생각볼 수 있을 것 같고 주말 사이에 또 시장의 변수로 작용됐던 바로 트럼프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의 이슈죠. 국제 유가가 또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재부각되기는 했는데 오늘 또 저녁 기준으로는 JD 벤스 부통령이 협상 순조롭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해서 정말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지 매일매일 긴장한 채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죠.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과 금, 은 다시 반등할 수 있다. 나도 곧 매수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기도 했고요. 최근 솔라나 쪽의 거래량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조만간 메인넷 새로 출시하게 될 텐데 시장에는 어떤 변동성으로 작용이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네, 이 5개 소식 중에서 우리 이은주 아나운서의 눈을 사로잡은 소식은 어느 건가요? 저는 솔라나 이슈를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라나 재단의 주요 인사들이 방한을 하고 있어서 최근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같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솔라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파이어 댄서라고 하는 새로운 메인넷 출시가 됨과 함께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초당 거의 1,000만 건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안정성과 탈중앙성 그리고 속도와 확장성까지 한 번에 다 잡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는 민주당 만나서 입법 방향을 또 모색하는 내용도 전해졌고요. 솔라나가 계속해서 거론되는 거 보니까 당분간 저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늘 좀 어떤
어떤 이슈가 눈에 들어오세요? 글쎄요, 저도 디지털 자산 시장에 훈풍이 불기 위해서는 각국의 거버넌스가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심을 둬야 될 텐데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일본 소식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일본의 기업 연금 기금이 디지털 자산의 1% 편입을 추진했다? 가장 보수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의 금융기관, 그것도 연금을 운영하는 곳에서 야, 디지털 자산의 편입 소식, 이건 당연히 호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를 좀 더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오늘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에 또 많은 이슈들이 쏟아져서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보내오고 있는 시그널들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업비트의 데이터 랩을 통해서도 시장의 시그널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또 일부 종목으로 강한 쏠림이 나온 가운데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나름 시가총액의 반등세가 포착이 되기는 했습니다. 전일 대비 0.6%의 상승을 보인 채 진행이 됐고요. 거래대금 또한 2.9%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상승 자산 비중이 저희가 지난주 내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로 대부분의 종목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 오늘은 1에서 5%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로 주말 사이에 보였었던 변동성에서 오늘은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목들이 대거 반등을 해주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도 좀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공포 탐욕 지수가 44점까지 올라오면서 지금은 중립을 확실히 가리키고 있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탐욕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라 뭐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엄청난 뭐 반등의 기미가 확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시장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익률도 2% 정도로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당일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많게까지는 30%가 넘는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등 시장 안에서 내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은 함께 챙겨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알트코인에 대한 변화들 중에서 저도 공개는 안 하지만 네.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오. 움직임도 있긴 해서 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이응으로 시작하죠.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시그널도 포착을 해봤는데 저희가 매주 월요일은 또 여러분과 함께 주요 캘린더 일정까지 정리를 친절하게 해드리고 있죠. 네. 이번 한 주는 또 어떠한 변수들이 우리 시장을 뒤흔들지 주요 이벤트들 일정들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럽 쪽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중요한 행사들이 또 개최가 됩니다. 스위스에서는 포인트 제로 포럼이, 네덜란드에서는 더치 블록체인 위크 서밋이 진행이 되는데요. 뭐 지금 더치 블록체인 위크 서밋 같은 경우는 KBW처럼 뭐 기관이나 기업들 중심으로 블록체인의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곳에서 좀 중요한 인사들이 참석을 해서 주요 발언들을 아마도 좀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발언들과 함께 시장의 변동성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일정도 함께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아마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거 많은 분들께서 마이크론의 실적을 주목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삼전 믹스의 풍향계로도 불릴 수가 있겠는데 이미 지난주에 마이크론은 우린 잘할 거야 라고 일부 자신감을 보여놓은 상황이라 시장이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려 매출 48조 원대 가이던스로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어서 뭐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낙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가이던스가 함께 상향돼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점검을 해서 동시에 충족이 될 수 있는지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제 일정들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 주 물가 지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 지표죠. PCE 지표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GDP 확정치, 뭐 개인 소비 지출액까지도 함께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미 뭐 기준금리는 동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올해 한 차례라도 기준금리 인하는 없는 것일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고 또 연준의 대차대조표 발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시장에서 정말 주목해볼 이슈들이 가득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중에서 저희 데일리 랩업은 항상 핵심적인 소식들을 응축해서 남들이 모르는 부분까지도
핵심적인 거 챙겨드리는 거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꼭 챙겨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손님이 오셔서 어떤 뉴스 달아주시기로 했나요? 네, 저희 정호 교수님의 웃음 버튼 오늘도 나와 주셨습니다. 자, 네. 블루밍 비트의 이준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제 방송 자주 모니터 안 하는 스타일인데 지난번에 우리 이준영 저기 기자님하고 했던 그 방송은 저도 너무 유쾌해서 다시 3번 돌려봤어요. 오. 네. 하여튼 최고였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소식은 어느 걸 들고 오셨을까요? 아까 교수님께서 그 원픽으로 예. 꼽아주셨던 이슈인데요. 그 일본 연기금이 포트폴리오에 이제 디지털 자산 담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일본 오카야마라는 도시에 있는 전국 비즈니스 기업 연금 기금이라는 연기금인데요. 최근에 올해 회계 연도부터 총 운용 자산의 약 1%를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연기금은 또 전통적으로 손실 관리를 매우 까다롭게 하는 자금이잖아요. 네. 가입자에게 또 연금 그 약속된 연금을 또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손실 리스크를 굉장히 깐깐하게 관리하는데 그래서 시장에선 가장 보수적인 또 투자자로 꼽히기도 하죠. 예. 그리고 실제로 또 그동안 일본 연금들이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뭐 검토하기만 했지 실제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예. 최근에 뭐 그 2년 전인가 3년 전쯤에 일본에 아주 거대 연기금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지 그 이후에 뭐 업데이트된 소식도 없었거든요. 예. 그만큼 일본 연기금이 이 포트폴리오에 디지털 자산을 편입하는 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 중에 듣고 보니까 몇 년 전에 또 다른 일본 연기금에서 비트코인을 편입을 논의한 바가 있다라고 얘기하신 걸 보니 일본은 이런 연금을 운영하는 곳이 여러 군데인가 보죠. 그리고 이거는 그럼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은 아닌가 봅니다. 예, 그 이번에 그 디지털 자산을 편입하겠다고 한 연기금은 민간 연기금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그 비교적 좀 중소 규모의 아. 연기금이라고 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일본 기업들의 연금을 투자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좀 관심이 큰 것 같은데 그중에 1%를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1% 규모면 정확히 얼마나 투자하겠다는 건가요? 일단은 이 연기금 가입된 기업들이 한 1,200곳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예. 막 그렇게 크진 않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용 자산도 213억 엔, 지금 한화로 치면 2천억 원 안팎 정도 되는 돈인데 여기서 1%로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20억 원 정도 네. 되는 돈이라 액수 자체만 놓고 보면 크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다소- 금액이면은 네. 우리 이윤주 아나운서의 비트코인 보유 물량보다 교수님. 적잖아요. 네, 그러네요. 많이 갖고 계시네요. 네, 20억 원이면 사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쉽다, 네. 진짜. 예. 그런데 사실 업계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건 액수 자체보다 예. 일종의 상징성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일본의 일종의 그 보수적인 연기금이 이제 검토 단계를 넘어서 실제 포트폴리오의 디지털 자산을 편입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제 신호여서 네. 또 이게 출발점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죠. 거대 연기금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징성 때문에 업계에서 주목을 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20억 원 절대 제 비트코인 보유 금액 아닙니다. 저 이제 밤길 조심해야 돼요, 교수님. 어쨌든 20억 원이라는 규모가 뭐 적으면 적고 또 많으면 많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기관이나 연금이나 이런 곳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뭐 직접적으로 뭐 현물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건지 뭐 ETF를 사겠다는 건지 설마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겠다는 건 아닐 거잖아요. 어떤 네. 의미로 사겠다는 건가요? 예, 그 제가 알기로 연기금에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직접 투자한 경우는 아직 저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번에 이 디지털 자산 편입을 발표한 일본 연기금 역시 직접 투자는 아니고 간접 투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헤지 펀드의 디지털 자산 관련 패시브 펀드에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예. 전형적인 간접 투자 방식이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번에 눈여겨봐야 될 건 투자 방식이나 어떤 방법보다 이유에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보통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듯이 이 자산의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이만큼 오를 거니까 우리는 이만큼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투자를 한다. 예. 이런 논리를 떠올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기금의 투자 이유는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네. 이 연기금의 투자 책임자가 아예 이렇게 그 못을 박았는데요. 수익률을 위한 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험 분산 차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교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일종의 그 통화 해지 목적으로 아, 비트코인 같은 주요 디지털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담는다는 거였습니다. 예.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일종의 그 달러의 기축통화주의가 장기적으로는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일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이 기관에서 밝힌 게 비트코인이 그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 있잖아요. 네. 이 달러 인덱스 지수랑 상관관계가 꽤 낮다라는 게 이제 편입 근거의 핵심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5, 6년 정도를 이 시장을 들여다본 끝에 시장이 이제 충분히 성숙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함의가 있네요. 네, 어쨌든 위험 분산 차원에서 20억 원 정도를 포트폴리오에 이제 비중을 더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다음 구체적으로 뭐를 빼고 뭐를 사고 좀 구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비중도 공개가 돼 있나요? 예, 일단 공개한 바로는 그 통화 비중을 원래 정해놨었는데요. 이 통화 비중을 좀 손봤습니다. 원래 엔화 비중이 80% 정도로 매우 높았는데 이걸 70%로 10%포인트 정도 낮췄고요. 꽤 많이 낮춘 편이죠. 그 대신 달러 비중은 15%로 그대로입니다. 네. 달러 비중 자체가 원래 그렇게 높진 않았어서 그래서 엔화 비중을 낮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10%포인트 낮춘 엔화 비중을 어디에 배분했냐는데 이제 10%는 선진국 통화에 배분하고 나머지 5%는 아까 말씀드린 그 디지털 자산 1% 포함해서 그 신흥국 통화나 금 이렇게 디지털 자산 이렇게 엮어서 총 5%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정리해 보면 디지털 자산이 특정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그 해지 수단으로 일종의 그 과일 바구니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거에 일부러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 사례를 두고 이제 디지털 자산이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위험 자산이냐 안전 자산이냐 단순히 이런 걸 따지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 연기금에서 일종의 통화적 성격을 가진 자산으로 비트코인 같은 주요 디지털 자산을 바라봤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보수적인 국가에서 그것도 연기금을 운영하는 곳에서 물론 비중은 1%밖에 안 되고 금액은 작긴 합니다만 그 목적이라든가 그 세부 내용을 봤을 때 이제 공신력 있는 투자 대상으로 뭐라 할까요? 가장 보수적인 곳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게 분명하다는 게 이번 시그널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가능했던 것은 최근 일본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꽤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예, 사실 그 일반적인 일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보수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와 다르게 디지털 자산에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 속도감 있게 전환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최근 소식부터 좀 짚어보면 예. 그 일본 일종의 의회격인 중의원에서 그 최근에 디지털 자산을 그 금융상품거래법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금융법이겠죠. 그 틀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참의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최종 통과되면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격인 그런 어떤 제도와 기반이 될 텐데 디지털 자산이 이제 제도권 안으로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일본에서는 보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개정안이 마련되면 향후에 이제 디지털 자산 ETF나 세제 개편 논의의 법적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보수적인 나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보다 더 앞서가 있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기본법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마련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언급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주요국들의 상황은 또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다른 국가들 중에서도 이렇게 연기금에서 디지털 자산에 직접 투자한 경우가 있나요? 예, 미국 연기금들에서도 꽤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일본보다 훨씬 더 좀 빨리 앞서서 이미 2, 3년 전부터 미국 연기금들은 간접 투자 방식으로 비트코인 같은 주요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그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라는 연기금입니다. 2024년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됐잖아요. 그 출시 초기에 이 ETF에 3억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ETF를 전부 팔았다라는 보도가 또 나오긴 했는데 또
또 투자했다 자체가 의미가 또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또 미시간주에 있는 연기금은 비슷한 시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디지털 자산 투자를 또 한 소식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거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네. 그 아까 그 위스콘신주 연기금이 그 비트코인 ETF를 투자했다가 다시 또 매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연기금들은 일종의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한 걸로 보이는데 앞서 짚어드린 대로 이번에 일본 연기금은 일종의 통화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 같은 주요 디지털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한번 짚어드리면 저도 굉장히 알게 되고 재밌었던 사실인데 국민연금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바로 그 스트래티지를 통해서요. 스트레티지를. 예, 아, 한화로 웃어야 될지 울어야 그러니까 이거 될지 난 리액션을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규모가 꽤 됩니다. 한화로 2,300억 정도. 오, 와. 많이 넣네요.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야, 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연기금들이 다른 자금도 아니고 연기금이지 않습니까? 이 코인을 담는 건 결국 안전하다고 그들이 생각했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물론 짚어야 될 리스크가 분명히 있겠죠. 예. 사실 국민연금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저희도 조금은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일본 기금은 비트코인 같은 주요 디지털 자산을 좀 달러와 따로 움직이는 그런 그 일종의 통화 자산으로 접근을 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예. 단기적으로는 또 비트코인이 그 나스닥 같은 미국 주식과의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졌던 적도 있었고요. 지금은 또 아니지만 특정 기간에는 또 그 S&P 500과의 상관계 수가 0.7 정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예.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시장 전체 어떤 위험 선호도가 매우 쪼그라드는 상황이 되면 이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통화 자산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큰 성장 자산처럼 가격이 또 출렁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비트코인 같은 주요 디지털 자산이 그 연금 포트폴리오에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 수단으로 이제 기능할 수 있을지는 아직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일본의 사례,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통화로서의 가치 인정을 받고 이 연금 포트폴리오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좀 성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기자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사실이 몇 개 있습니다. 뭐요? 미국의 연기금이라든가 다른 나라 연기금은 연기금에서 코인을 통해서 투자하는 목적은 수익 창출이고 이번에 일본의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했던 이 연기금에서 투자했던 목적은 분명 위험 분산이고 네. 통화적인 위험 분산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건 이것은요 사실 투자 대상으로 굉장히 매력도가 높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걸 투자했었을 때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건 투자로서의 가치와 그 다음에 앞으로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게 확인돼 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호재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익을 위해서 또 한쪽에서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결국 선택한 게 비트코인이다라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이게 갖고 있는 또 본질적인 의미 우리가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기자님과 함께 다뤄봤고요. 바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어떤 주제 잡아주셨나요? 예, 두 번째는 스테이블코인 업계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네. 저희가 모두 아는 1위 스테이블코인 테더인가요? 예, 테더 관련 소식인데요. 공동 설립자이자 이제 테더 초기 CEO였던 리브 콜린스라는 분이 최근에 한 팟캐스트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2.0 시대가 온다.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 산업은 발행사만 수익을 얻는 구조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사람과 그 발행사가 수익을 나눠 갖는 모델로 전환될 것이라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또 업계 1위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네. 테더가. 이런 회사를 키운 당사자가 지금 모델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인정한 것과 비슷해서 업계에서 꽤 주목받은 발언입니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발행사만 돈을 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 스테이블 코인 작동하는 방식 들여다보면 예. 예컨대 이용자가 $1를 내면 테더가 그 USDT라는
$1 가치를 가진 토큰을 주는 거잖아요. 예. 결제 편한. 예. 그리고 그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이용자한테 받은 $1를 그냥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 돈을 굴리면서 이자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그 이자를 지금까지는 전부 발행사가 챙겨갔다는 건데요. 그렇긴 하죠. 예, 그 정작 돈을 맡긴 이용자는 일종의 그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할 때 쓰는 그런 편의성만 얻을 뿐이지 이 자신의 돈을 맡기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챙기는 구조는 없었던 겁니다. 예. 콜린스 본인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용자는 결제 편의성은 얻지만 준비 자산의 수익은 받지 못한다라고 이런 구조의 한계에 대해서 좀 인정을 했는데 네. 이게 이 문제가 요새 들어서 이제 좀 중요해진 이유는 그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점점 커지면서 예. 발행사가 단순히 일종의 디지털 자산 산업의 한 회사를 넘어서서 이제 결제 인프라를 담당하는 한 축이 되어가고 있어서 또 화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니 말씀 주신 대로 스테이블 코인 이제 2.0 시대가 열린다라고 설명을 주셨고 지금까지는 발행사만 돈을 벌어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참여하는 참여자들까지 모두 수익 모델을 공유하는 시대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정확히 나누겠다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아, 예. 일단은 그 수익이 그 테더가 작년에만 $100억 정도 되는 와. 순수익을 냈거든요. 네. 한화로 15조 원 정도 되는 와. 돈인데 예. 굉장한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을 이제 이용자와 나눈다라는 음. 개념이 그래서 더 화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작은 돈이면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사안은 아닌데 네. 이 15조 원을 나한테 얼마나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좀 흥미진진해지는 대목이죠. 네. 이게 콜린스가 이 구상을 처음 한 건 아닙니다. 이미 작년 9월에 STBL이라는 프로토콜을 그래서 약간 구상 단계로 내놨는데 아직 대규모 상용화 단계는 아닙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그 스테이블 코인 기능을 일종의 모듈처럼 여러 개로 쪼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채권 떠올리면 좀 쉬운데요. 예. 그 채권에는 원금과 이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 원금과 이자를 그 전통금융에선 따로 떼어서 사고 파는 기법이 있기도 하잖아요. 약간 이것과 유사한 기능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용자가 그 일종의 자산을 맡기면 발행사에서 2개의 토큰이 나옵니다. 이걸 테더식으로 하면 USST라는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이건 원금에 해당하는 토큰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치가 $1에 고정돼서 기존처럼 결제용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YLD라는 토큰이 나옵니다. 네. 이 YLD라는 토큰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담긴 토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결제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서 기존과 다르게 2개의 토큰을 이용자에게 지급을 하는 거죠. 이자랑 원금을 달리 구분한 거네요. 오. 이야, 신기하네. 구조가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은행권이 쉬라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라는 그렇네요. 생각도 이것들이 드는데.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시점에서 굳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라던가 그리고 진짜 콜린스가 그리는 그림대로 실제로 이게 구현이 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런 이슈가 불거진 이유 자체가 아까 짚어드린 것처럼 산업 자체가 너무 커져서 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또 이제 불거지기도 한 것 같고요. 한 회사가 이제 너무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겨가기 시작하면 그 구조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시작하잖아요. 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산업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경쟁사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니까 추가적인 서비스를. 예, 기존 회사들이 이제 차별화 포인트가 예, 필요하니까요. 예. 이런 모델을 이제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또 예. 제도적 배경도 있는데요. 그 지난해 그 미국에서 그 제정됐던 스테이블 코인법, 지니어스법이 있잖아요. 이 지니어스법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이용자에게 이자 주는 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논의 중인 클래리티법의 좀 핵심 쟁점도 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자가 붙는 순간 이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권 당국의 규제를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제용인 USST는 이자가 없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남겨두고 네. 그럼 이거는 규제에서 좀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 그리고 것도. YLD는 이자 지급용. 예.
그런데 일종의 이제 규제 우회 수단인데 예. 이것도 또 마냥 자유롭다고 보기엔 어려운 게 YLD가 결국에 이자지급용 수단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또 규제에 걸릴 가능성도 있어서 음. 예. 근데 이제 콜린스 구상은 여기서 조금 더 한 발 나아가는 게 예.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프라를 지금보다 개방하겠다라는 구상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예. 여러 나라의 규제도 다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 이용자의 자산을 이제 준비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준비 자산도 대규모로 또 굴릴 역량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런데 이 발행 인프라를 조금 더 개방해서 이 소수 대형사가 일종의 독점했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장을 이제 더 많은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아. 구상을 내놨습니다. 예. 판을 키우려고 작심을 했군요. 소비자 유저들에게도 이자도 주고 그리고 정책적인 우회 수단도 찾고 또 판을 더 키워서 더 참여자들이 많아질 경우 그럼 그 참여자들이 많아지면 그분들이 미 의회나 정책 당국에 똑같은 목소리로 같이 로비 아닌 로비를 해서 그렇죠. 이게 또 합법화되는데 지름길이 되기도 하거든요. 야, 콜린스 그동안 고민 많이 했었네요. 네, 그리고 아직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 예,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과연 이 스테이블 코인 산업의 판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네. 아까 아나운서님이 짚어주셨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가능성과 과제가 함께 남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향 자체는 그 스테이블 코인 산업 자체가 가고 있는 흐름과 맞다고 봅니다. 이용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일종의 그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 이게 이미 그 디지털 자산 업계에 좀 꽤 오래된 화두이기도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짚어야 될 지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YLD 같은 토큰은 증권으로 분류될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규제에서 어떻게 좀 자유롭게 할 것인가? 사업을 하다가 사실 규제에 걸리면 뭐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가 이제 콜린스의 과제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테더를 만든 당사자 입에서 기존의 수익 모델을 어느 정도 부정하는 말이 나온 거라 네. 이 테더의 변화가 또 어떻게 음. 나아갈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수익 모델을 부정했다는 건 발행사만 수익을 가져가지는 않겠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확실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에 있어서 뭐 기대할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과제와 숙제가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네요. 오늘도 저희 블루민비트 이준영 기자와 함께 시장에 숨어있는 인사이트들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게 투자하면서 네. 유쾌하게 그 투자하는 거 전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네네. 약간 투자 대상들이 주춤하거나 떨어졌다고 울상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그렇죠. 그럴 때 진짜 네. 우리 블루민비트의 이준영 기자님 같은 분이 큰 어떤 뭐랄까요 양념도 되고 여유도 찾게 해주는 네.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챕터 1도 아주 이야기 꽉꽉 담아봤는데요. 저희 챕터 1에 이어서 챕터 2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그림이 될지 방금 콜린스의 그림까지는 체크를 해봤는데 연준의 그림까지 저희가 꽉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구태 인피니블록 대표께서 출연해 주실 예정이고요. 여러분 저희 챕터 2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어...